자, 그리고 가장 심각한 부분이 뭐냐면 현재 토지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너무 오른 토지가, 그리고 공사비도 너무 높은 공사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신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철거심의, 철거비 상승, 철거 기간, 감리비, 신축하기 전에요, 이미 철거에 관련된 부분에서 건축주들이 그냥 진이 빠지는 상황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용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입법예고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 국토부에서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 후속 조치로 1월 31일부터 입법예고와 행정예고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번 시간은 함축적으로 주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소식인데요. 첫 번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련된 내용이 개정됩니다. 그래서 면적과 관련해서 평면계획, 방수 제한,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 다 개정이 되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주차에 관련된 내용이 개정됩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번에 개정되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월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에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과 같이 행정예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법예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30날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1월 10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하위 법령 입법예고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개 법령 행정규칙이 이번에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법령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핵심적으로 소개할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만 이번에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위축된 주택 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영상 후반부에서 이러한 건축 기준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은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후반부까지 끝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련된 내용이 개정되는데요. 그동안 평면계획에 관련된 제한과 주차 대수에 관련된 이 내용이 개정됩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주택,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이 뭐냐면 소형주택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형주택은 구원룸형 주택이 되겠는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도 소형주택에 대해서 평면이라든가 방 나누기, 이런 부분을 개정합니다. 자,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데요. 그동안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평면계획과 방수 제한에 관련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다 폐지를 하겠다. 아주 시원하게 폐지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한 조치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규제를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아주 까다롭고 성가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준공후에 다시 불법으로 개조하고 불법으로 활용하는 이런 다른 현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계획에 관련된 제한을 없앴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그동안 분리원룸 구성에 관련된 제한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폐지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현재 법은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주방과 거실을 분리할 수 없고 그냥 원룸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 또 방을 만들게 되면 전체 세대수의 20% 이하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내용들이 다 폐지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이어도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1.5룸이나 2룸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동안 이 부분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안 되게 하니까 나중에 준공 후에 거실에 칸막이를 하고 또 방을 만들고 이런 다른 현상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이번에 다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면적에 제한 없이 방을 만들든지 안 만들든지 그 부분은 알아서 해라.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제곱 미만 같은 경우는 1.5룸이라든가 2룸을 구성할 수 있고 또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세대에 방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분리원룸이라든가 1.5룸, 2룸 이 부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요. 현장에서 설계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발코니 확장 후에 2.1m 확보하는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게 건축법에서는 규정이 없는데 각 자치별로 이런 내용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만약에 원룸이 있다.
원룸이 있으면은 발코니 확장을 하잖아요. 발코니를 1.5m까지 확장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뭐 화장실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주방을 설치할 경우에 이 공간이 2.1m가 나와야 됩니다. 2.1m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소규모 원룸 같은 경우는 사실 발코니 확장 후에 방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발코니 확장 후 내부 공간이 2.1m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만약에 2.1m 플러스 발코니 확장 1.5m 하게 되면은 3.6m의 큰 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발코니 확장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 2.2m 확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준공 후에 뭐 막는다든지 별도 구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변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5룸이라든가 2룸에 대한 구성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규제를 다 폐지하겠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설치를 해라.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차장인데요. 우리가 건축물을 계획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 따라서 방수가 몇 개 나오는지 또 수익형이 가능하는지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룸형 같은 경우는 이 주차장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런데요, 이번에 완화되는 부분이 뭐냐면 공유 차량 설치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월 10일에 나온 내용이 공유 차량을 설치하게 되면 주차 대수를 완화해 주겠다. 이런 부분을 발표했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유 차량이 또 뭐냐? 공유 차량에 관련된 부분은 다른 사람이 내 주차장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공유 차량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개인 소유권에서 공유 차량을 내가 만들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조금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만든 내용이 뭐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에 공유 차량 전용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전용 주차 면수 1개당 일반 차량 주차 면수 3.5개를 설치한 것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공유 차량 주차장을 한 대를 설치하게 되면 일반 주차 3.5개를 주차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유 차량 2대를 설치하게 되면은 일반 차량 7대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상당히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공유 차량에 관련된 부분이 뭐 상업지역이라든가 대규모 뭐 청년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만 한정해서 허용을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이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확대 적용하겠다. 모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확대 적용하기 때문에 자, 공유 차량을 한 대를 설치하게 되면은 3.5대를 설치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상당히 주차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소형 주택의 경우 공유 차량 주차장 50%를 확보할 경우에 세대당 주차 대수가 0.26대로 절반 이상 완화된다. 자, 이런 만큼 도심 내에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부지도 도시형 생활주택이 원활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이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이게 2011년, 12년 때 도시형 생활주택이 처음 만들면서 면적으로 주차 대수를 산정하다 보니까 그때 세대당 0.3대 정도 됐습니다. 세대당 0.3대. 상당히 완화됐었던 내용인데요. 자, 이번에 발표된 부분을 보니까 공유 차량 주차장을 50%를 확보하면은 세대당 주차 대수가 0.26대니까 작은 땅에서 작은 규모의 원룸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번에 개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주차를 풀어줘야만 방을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도시형생활주택에서 평면계획에 관련된 제한도 풀고 또 주차장 부분도 공유 차량의 형식을 빌어서 완화를 하기 때문에 주택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공유 차량 설치하면서 주차 대수 완화를 하고 그동안 계획했던 세대수가 대략 한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택 사업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다음은 오피스텔 건축 기준 행정 예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피스텔은 1월 31일부터 2월 13일까지 짧은 시간에 오피스텔 건축 기준 행정 예고를 하는데요. 자, 오피스텔 건축 기준은 매 3년마다 이 부분을 고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바꾸면 되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에서 바뀐 내용이 뭐냐면 그동안 설치를 하지 말라. 이 부분이 바로 발코니 내용이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부분이 발코니 설치를 가능하게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구가 삭제됐습니다.
발코니나 노대를 설치할 수 없다. 이 문구가 삭제되면서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끔 하게 되는 행정예고가 시행을 합니다. 자, 발코니 확장도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요. 국토부에서는 발코니 확장은 앞으로 시행되는 것을 보고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발코니 실내 확장은 안 됩니다. 발코니 실내 확장은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피스텔 건축 기준은 3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국토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2월 13일에 행정예고가 끝나면 3월 달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관련된 건축 기준이 이번에 완화시킨다는 입법예고와 행정예고가 나와 있는데요. 과연 이런 건축 기준을 완화를 했을 때 신축과 공급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의문이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완화를 이번에 시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기준 완화, 특히 주차 대수를 완화를 하고 평면계획도 완화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바로 주차 대수를 풀어줬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성을 올릴 수 있다. 이 내용이 되겠고요. 오피스텔도 발코니 설치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면적에 관련된 부분이 보너스를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너스. 자, 발코니 부분을 보너스 받으니까 기존의 전용 면적에서 보너스로 발코니 부분이 추가되니까요. 조금 더 넓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자, 건축 기준을 이렇게 완화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신축과 공급을 늘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저는 의문이 된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완화시키고 있는데요. 자, 현재 상황에서 건축 기준 완화로만 효과는 없을 것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세금과 관련된 세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제 문제. 여기서 말하는 세제 문제는 취득세, 그리고 1가구 2주택에 관련된 중과세라든가 양도세라든가 또 주택 산입에 관련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을 같이 풀어줘야만 전반적으로 이 시장이 늘어나는 부분이지, 건축 기준 완화로만 신축과 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주택수 제외에서 빠진 오피스텔도 주인들이 또 한숨을 쉬고 있는데요. 소형과 신축만 주택수에서 제외해서 거래 절벽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2023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은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련된 인허가와 신축 물량이 무려 70% 이상 감소를 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1인 가구에 관련된 주택 공급을 좀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면서 또 1월 10일 날, 1월 31일 또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형주택, 주택수 제외 별 효과가 없다. 자, 문제는 뭡니까? 현재 고금리, 또 각종 규제, 인허가 기간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다. 계속해서 규제가 증가하고 그 규제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인허가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더 길어지고요. 길어지면 뭡니까? 대출에 관련된 부분에 이자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죠. 갈수록 부담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심각한 부분이 뭐냐면 현재 토지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너무 오른 토지가, 그리고 공사비도 너무 높은 공사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신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철거심의, 철거비 상승, 철거 기간, 감리비. 신축하기 전에요, 이미 철거에 관련된 부분에서 건축주들이 그냥 진이 빠지는 상황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의 기간 길어나죠. 철거비도 1억 이상, 2억까지 올라가고, 철거 기간도 3개월에서 5개월까지 길어지고 있고, 철거 감리비도 4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복합적으로 얽혀서 신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토부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이 강하게 하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죽어버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매우 심각하다. 2023년도에 신축 인허가 물량이 무려 70%가 줄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수익률이 안 나온답니다. 수익률이 안 나온다. 수익률이 안 나오는데 누가 사업을 하겠습니까? 누가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소규모 수익형 부동산 개발이 더욱더 어려워졌고, 신축에 관련된 부동산 사업이 거의 불가해졌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건물이 필요해서 건물을 새로 짓는 경우나 비즈니스가 성장해서 사옥을 새로 짓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수익형 부동산 사업이 거의 사라졌다. 지금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상당히 조금 걱정이 되고 2024년도, 5년도, 6년도까지 앞으로 뭐 좋은 그런 기대가 없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면 강화됐지 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인 혁신 우리가 외치고 있는데 이런 규제부터 혁신을 해야만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까지 건축뉴스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